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적지 않은 외교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당장 적지 않은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 일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 여부, 이 문제를 둘러싼 여당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셔도 저는 답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가 있고,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지휘, 감독, 통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안을 이번 달까지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데 반발하면서 임기 26일을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했죠. 이 사표를 수리하느냐 아니면 반려하느냐, 이런 고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떻습니까? 장혜찬 단장 보기에 저 세 가지 과제라고 저희가 화면에 표시를 했는데 어떤 과제가 가장 시급한 걸까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1번이죠. 당내 문제를 수습해야 대통령 국정 운영에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더 집중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사안은 2번과 3번 아니겠습니까?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경찰청장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준석 대표 거취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당내 윤리위라는 기구가 저도 비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을 부여받은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당 지도부도 그 윤리에 대해서 개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당무와 이 국정이 분리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죠. 이렇게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의 대통령실이 윤리위에 어떻게 개입을 해서 결과를 바꾼다거나 한다는 것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지도 않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어렵지만 7월 7일 윤리위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를 우선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수습 방안을 논의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한 사실은 7월 7일에 윤리위가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이전에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두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과거의 앙금은 좀 털어버리고, 이건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묵은 감정은 털어버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일치단결해서 메시지가 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걸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윤리위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윤리적으로 결정할 겁니다라고 한가하게 말할 때는 아닙니다. 윤리위의 전국 자체가 정부의 국정 운영이나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당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소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객관적 사실이나 확실한 근거가 아직 없다면 수사기관에서 결론 낼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가 됐든 이 혼란을 좀 수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장혜찬 단장이 윤리 결정이 나오면은 이른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모두 수용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런 징계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윤핵관이 자, 좋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내년 6월까지가 임기니까 함께 가자. 이준석 대표 조금 언행에 신중해달라. 이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경고가 나오든 당원권 정지가 나오든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이준석 대표가 과연 수용하겠느냐.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고 저렇게 이미 공언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최고위를 통해서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죠. 그건 충분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한번 지켜봐야죠.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수사기관의 기소 유무도 결정되기 전에 윤리위가 섣불리 뭔가 징계를 의결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충분할 정도의 객관적 자료나 근거가 없다면 기소 유무를 지켜보겠다라고 한 발 물러서고, 그때까지는 이 윤리 국면의 혼란을 조금 덮어두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장혜찬 단장이 바라는 상황은 윤리위가 경찰 수사 결과,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 그동안은 이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내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경찰이나 이런 데 수사 결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네요. 그게 제일 합리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수사 결과나 기소 유무가 나오기 전에 판단을 내렸을 경우 계속해서 그 판단의 근거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여러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윤리위원들도 국민의힘 당직자 신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외부 위원도 있지만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이상의 어떤 노이즈라고 하죠. 이로 인한 잡음이나 혼란을 불필요하게 양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보와 메시지에 국민들과 언론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방향으로 결을 맞춰야 한다. 그런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권지웅 전 비대위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어쨌건 지금 이준석 대표는 계속 윤리위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불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냥 달리겠다고도 했지만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징계별로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당내 갈등은 훨씬 더 커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어쨌건 어느 정도 수위일지라도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에게는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장해찬 전 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 이런 결론은 잘 안 날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더라면 진작에 그런 결정을 했을 텐데 이미 한번 미뤄서 7일 날은 결정하겠다 이렇게 한 바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어떤 판결을 할 것 같고 그것으로 국민의힘은 큰 내용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해찬 전 단장께 제 질문 드릴 것은 장성철 교수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한 2주 전쯤에 윤리위원들에게 상당히 강한 압박이 있다.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취재 결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나름의 취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윤리위가 독립적인 기구고 영향을 받아서 안 된다는 것은 원칙이죠. 그런데 어쨌든 윤리위원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게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압박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취재했다라고 장성철 교수는 얘기했는데. 네, 요즘 국민의힘에서는 제 취재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모로. 예. 그런데 막상 윤리위원 개별 인원들은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아요. 예. 본인의 의사나 뭐 징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윤리위원 누구도 익명을 전제로 하고서라도 소위 본인들과 친한 뭐 당직자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에게 이 물음을 받는 일도 없지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참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도 안 합니까? 물어보는 것도 조심스러운 건데요. 이분들이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리위원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압박을 받는다더라 안 받는다더라 여러 가지 해석과 나름의 취재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윤리위원 개별 위원이 본인들의 어떤 징계 의지나 징계 수위에 대해서 밝힌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조금 지나친 섣부른 억측의 가능성이 있다. 일단 7월 7일에 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봐야지 섣불리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계속 반복되는 듯한 이야기예요. 7일 윤리위원회가 어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뭐 다음 주에도 얘기는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미 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해달라고 얘기한 그 시한이 지난달 29일에 끝났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건 문제가 있다, 적절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김승희 후보자 무엇 때문에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먼저 화면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그런 의혹. 선관위가 조사를 했고 이게 그 의혹이 이 정치자금법 위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치자금 렌터카 보증금에 1,857만 원 쓰고 렌터카 도색에 352만 원 쓰고 그다음에 직접 매입했고 남편 차량 보험료, 보좌진 경력금 지급, 의원실 후원. 정치자금 저렇게 개인적으로 썼다라는 의혹을 선관위가 그런 의혹이 상당히 짙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드러나다 보니 물론 김승희 후보자 측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적절치가 않다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정치가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정치자금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쓰다가 생긴 것 같은데 아마 실무자의 실수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그 수사가 의뢰되고 된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좌진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다. 선관위가 검찰 수사 의뢰를 하게 된 이 상황만 해도 적절치가 않다. 그러면 민주당의 반응은 한층 더 강경하겠지요. 자진 사퇴는 꼼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선관위가 김승희 후보자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 과정이 현저히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여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정부 기관에 의해서 확인된 사례입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처리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이런 후보자를 장관으로 내정한 그 과정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누가 검증을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게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 자, 민주당에서는 김승희 후보자 이거는 지명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지명했느냐. 이 검증 누가 했느냐.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네요. 저는 그런 책임이 지명한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꽁꽁 숨겨진 사실이라기보다 사실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도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되고 그전에도 2명의 장관 후보자를 이미 자진 철회라고는 하지만 낙마시켰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 자진 사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이 더 이제 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되는 부분은 민주당의 어떤 의혹 제기만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일부 인정해서 검찰로 넘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도 사건을 이제 수사하려고 배당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린 대로 부실 검증의 어떤 의혹에도 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김승희 후보자 측의 반박도 여러분께 전해드려야겠죠. 정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인데 나는 고의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짓고 고발한 게 아니다.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해서 판단해달라고 한 것뿐이다. 앞으로 검찰 조사가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 그리고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도 다 선관위에 반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다 실무 착오다. 집행된 자금 반납한 것뿐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한 것 아니다. 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장해찬 단장 지난번에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승희 후보자 이게 부담이에요. 한 사람을 지명했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했는데 이런저런 의혹이 있으니까 사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지명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더군다나 국가기관의 선관위가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김승희 장관의 소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개된 여러 가지 자료나 또는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해명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회계 착오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의도적인 뭐 횡령이나 이런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정호영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자료 화면까지 만들어졌는데 지금 뭐 다른 분들 눈치 때문에 이렇게 말할 리는 없죠. 제가 다른 분들 눈치가 무서웠으면 요즘 이준석 대표 편을 안 들겠죠. 네. 이준석 대표 편 드는 게 그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근데 우리 국민의힘의 이제 전통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저한테 문자도 또 많이 보내시는 분들 이준석 대표 편 들지 마라. 네, 저는 편든다고 생각하는 적이 없는데 다만
윤리위의 시기가 조금 부적절하지 않냐고 예. 생각할 뿐인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자고 하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정치 자금과 관련된 회계상의 오류는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왕왕 겪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명을 한번 들어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히려요? 네, 질문도 안 꺼냈는데 제가 예,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 눈치 안 보거든요. 지금 김승희 후보자가 완전히 지금 쟁점이 된 사안인데 갑자기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더 오히려 문제가 있다? 예, 저는 김승희 네.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을 들어보고 그 소명이 납득이 가면 예. 충분히 임명할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논란이 있는데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이게 이 선고 유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실질적으로 안 받은 거죠. 네. 근데 그렇기에는 그 당시에 공개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상상을 초월한 수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높은 수치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법원에서 네. 양형을 할 때 피치 못할 사유라던가 이런 네. 게 인정이 되면 상식선에서 선고 유예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그 피치 못할 사유가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청문회를 하면 소명하겠다고 말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소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특히 이 20대, 30대에게 음주운전은 굉장히 무거운 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하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음주운전 자체도 자체입니다만 선고 유예가 된 그 배경과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는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임명이 가능해도 박순애 후보자에 대해서 한번 국민 눈높이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권지웅 전 비대위원, 장해찬 단장이 오히려 김승희 후보자보다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된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이 수치와 선고 유예 이 판결이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박순애 후보자의 경우 장해찬 예. 전 단장께서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말이 안 된다고 예. 생각하시겠습니까? 최근에는 교장 선생님이 되려고 해도 음주운전 이력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될 사람이 완전히 만취한 이력이 있다고 만취한 채로 운전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봐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튼 이 두 분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저는 있은 다음에 임명을 하거나 임명을 철회하거나 하는 일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김승희 후보자뿐 아니라 박순애 후보자까지 장해찬 전 장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은 지금 박순애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 둘 다 지금 부적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도 그렇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저는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들어보면 납득 가능한 여지가 많다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성일종 의원조차도 어쨌든 의원이 책임지는 거다. 실무자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라고 하더라도 성일종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소명을 한번 예. 들어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예. 여론의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판단을 받아봐야겠죠. 하지만 이 회계상의 실수가 왕왕 일어난다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의 여지, 실수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네. 보거든요. 근데 음주운전은 실수로 받아들일 여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두 분을 다르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고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네. 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장관 인사와 장관급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 논란이 있을 때 그 당시 방송에 많이 출연하시던 민주당 정치인들 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뉴스 브리핑이나 다른 방송에서 말한 전례가 있는지 아마 없을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저도 그렇고 많은 또 보수 성향의 패널이나 정치인들이 아닌 건 아니다.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인사 기준이라고 보고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예를 명이라도 들면 있어요? 예. 의총으로 예. 결정했던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도 저 같은 사람이나 몇몇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당 되고 나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서 집권 초에 하신 적 있으세요? 전 집권 문재인 초에는 정부 제가 초기에. 있지 않아가지고 다른 분 누구라도 그렇진 단 한 않은데 명이라도. 예. 저는 한 명이라도 없었을 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저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해찬 단장께서도 그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단언하시지는- 나올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찾아봐야죠, 정부 뭐. 초기에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가 어려웠던 상황 아닌가. 또 뭐냐면 촛불 전국 이후에 집권한 정부였고 그래서 어떤 한 방향으로 특히 지지층은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갔던 상황이다. 아마 그 부분을 장해찬 전 단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장해찬 전 단장처럼 지금 박순애 후보자 얘기하는 게 장해찬 전 단장이 거의 유일한가요? 유일하죠? 뭐 일단 공식적으로는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더 얘기하실 거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예. 훨씬 더 건강한 권지웅 비대위원이 비판이 알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초 이야기를 하니까 예, 권지웅 전 단장이 그 부분에 제가 대해서는 확언할 수는 예, 없지만 예. 그래도 그렇게 딱 민주당은 다른 목소리 못 냈다라고 단정지을만 하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장해찬 전 단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 만취운전의 그 경위와 사후 처리 문제, 재판 과정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해명한 기억이 없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에서는 음주운전 하신 분 대선 후보로도 내죠. 당대표도 나오실 것 같고.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정치권의 기준이 조금 완화되는 것은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박순애 후보자가 그 당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선거 유예 배경에 대해서라도 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해 주신다면 고민을 해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상을 좀 들어야 우리가 또 떳떳하게 이재명 의원을 계속해서 비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5%대 0.1이면은 당시 기준으로는 지금 더 강화됐습니다만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건데 2.5배나 됐고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지. 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들어볼까요? 제 선관위 누가 수사 의뢰가 있는데 그 장관 박순애 후보자라고 해서 장관 임명 여부 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은 국내 문제는 뭐 서울에 돌아가서 좀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하기로 하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저 대답은 예상이 가능한 답변이었죠. 국내 문제는 서울 돌아가서 다시 상황을 좀 파악하고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번 나토 정상회의 직접 참석해봤더니 어떠한 의미가 있었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특히 어떤 장면이 또 가장 인상적이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었는데 한번 볼까요? 한미일 정상 그 3자 그 회담이 가장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토 그 정상회의 그 본일 회의에 참석을 해서 각국 정상들로부터 이런 안보 현안에 대한 그 입장을 청취한 것이 두 번째로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와 함께 참석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P4의 정상회의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 외교가 특정 국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쪽에 치우쳐 왔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국내에서나 또는 국제관계에서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 또 이런 보편적인 규범 이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 함께 연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요. 자유민주주의 연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미일 정상회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이 침해됐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 함께 연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어떤 외교관, 그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준과 가치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내에서나 국제관계에서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 보편적인 규범 이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세일즈 외교와 관련한 이야기도 했죠. 세일즈 외교와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토 회의에 참석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인식한 에너지 안보 차원과 그리고 2050의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신규 원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그 시공 능력은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한국의 독자 개발한 APR 1400 그 노형에 대한 소개 책자 그 브로셔를 많이 준비해 가서 제가 정상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 책자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산 분야는 관심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우리와 초기부터 함께 연구 개발을 해서 그 기술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을 희망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세일즈 외교를 펼치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다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사실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돌아오고 나서 기자들과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하고 나서 조금 전인 오후 3시 15분에 이 엠바고가 풀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질문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치 선언을 할 때도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사 문제와 또 양국의 미래의 문제는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강조해 왔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하고 전부 함께 논의할 수 있고 우리가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해서 협력을 할 수 있다면은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일 과거사 문제 장해찬 단장과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에게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한일 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는 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또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이 이후로 뭐 죽창가가 나오고 그러면서 사실상 완전히 경색이 됐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풀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한일 문제 말할 때 투트랙이라는 단어 참 많이 썼거든요. 여야, 뭐 보수, 진보 막론하고 이게 역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만 외교적으로 실리적인 부분, 경제나 교역,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것 그 최초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것인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투트랙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청와대 수석이 재임 중에 뭐 죽창가 이런 이야기를 SNS에 올리면서 한일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지키면서도 과거에 한일 간의 어떤 교류나 교역이 매우 활발했었던 그 정도의 어떤 실용주의 노선을 다시 추구하는 게 마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정부가 솔직하게 입장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으면 됩니다. 과거에는 윤미향 의원 같은 중간에 끼어들어서 정부의 의도를 곡해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잘못된 시민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일 관계 솔직하게 풀어나가기가 더 어렵지 않았나 싶고요. 윤미향 의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외교부 자료 공개 등을 통해서 속속 밝혀진 지금 이제는 정부가 직접 피해자분들께 보다 성심으로 다가가서 설명을 잘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이 역사 문제 같은 경우도 5년의 기간 동안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참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 말처럼 쉽게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죠. 저도 뭐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몇 가지들은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재판 거래라고 불릴 만큼 사실 과거사 관련한 어떤 재판을 미뤄왔다는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좀 해소되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있는 상태에서 네. 일본과 다시 교류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류는 있지만 양국 간의 어떤 외교적 진전이 있으려고 하면 이미 사법부에서 판단한 그것을 어디까지는 지키고 어디까지는 좀 조정할 것인지가 분명해지지 않은 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단호함보다는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관계가 잘 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귀국 기내 간담회 장면이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비행기,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기자들과 상당히 편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귀국 간담회에는 상당히 마이크와 테이블도 설치가 돼 있고 격식을 갖춰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출국할 때는 잠깐 인사를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는 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듯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젊은 정치인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